지금부터 2024 세계 내주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내연구원 대외협력센터 정혜령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강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내주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년 3월 셋째 주에 대학 및 연구원 등에서 대중들에게 뇌과학을 알려주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내주관 행사는 AI, 뇌, 그리고 별 이야기라는 주제로 과학자 세 분의 강연과 소통 시간을 준비하였으니 뇌과학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대했던 2024 세계 내주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판길 한국내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로 이번 행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세계 내주관 행사를 오늘입니다. 바로 행사를 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세계 내주관 행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구성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뇌는 학습과 추론과 지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기관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많은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감정은 왜 일어날까, 또 여러 가지 고령화 시대에 우리 접하고 있는 치매는 왜 발생되는가, 이런 의문을 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종종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발전하였고, 인간의 지시를 받아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짜 지능인 뇌를 더 열심히 연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뇌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뇌 연구는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전혀 새로운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행사에서 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과 새로운 대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구원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늘 우리 내 연구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모든 강연이 끝난 후 과학자분들과의 소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챗GPT 디퓨전 모델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정희철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희철 교수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정희철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줄은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사실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좀 예제를 위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사실 AI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아니면은 AI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뭔가 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컴퓨터 코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뒷받침된 다음에 이제 AI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예제를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AI의 흥미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2022년도 8월에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제 작품이 있죠. 이런 미술 작품이 있는데 이런 미술 작품이 이제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해서 거기서 무려 1등을 차지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금은 그렇게 크진 않어요. 뭐 $300로 이제 당시 40만 원 정도의 이런 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작품이 이제 사람이 직접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렸던 작품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과연 이 상을 진짜로 줘야 되냐, 이거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논란을 힘입어서 생성형 AI라는 게 곽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어떤 생성형 AI라는 어떤 모델은 미드전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미드전이라는 기술은 어떤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미드전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미드전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한 이미지가 앞에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제이슨 앨런이라는 이 사람은 이 미드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을 생성을 한 겁니다. 뭐 수백 개 정도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된 거를 이렇게 택한 거죠. 내가 이거를 대회에 내면은 이게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 포토샵 처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을 먹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드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정말 쉽게 손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드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텍스트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그 텍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다 이 미드저니에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드전이라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의 뒤에는 사실 AI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불리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컴퓨터라는 것은 이름에서부터 나오다시피 약간 계산하는 능력을 잘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잘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단순 반복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나 혹은 뭔가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뭐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특화된 장치가 컴퓨터라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람은 뭔가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뭐 수학을 잘하시나요?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엄청나게 큰 수를 이제 막 곱셈을 해라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 사람이 누구고 이 물체가 뭐고
이런 것들은 뭔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사람의 갭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지만 인간의 학습 능력, 인간의 추론 능력, 인간의 지각 능력 그런 것들을 모사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뭔지 알겠죠? 그렇죠? 컴퓨터가 어쨌든 사람같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생성형 모델의 기술 수준을 제가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생성형 AI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Learning to generate data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학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학습을 한다. 즉 우리가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런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매일 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이런 사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AI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 이 학습된 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어떠한 명령어를 주면은 이 명령어에 따라서 이 모델이 생성을 해주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생성 AI, 생성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뭔가 생성 AI나 생성 모델을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그거에 이제 인풋을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웃풋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게 나오면은 다시 그걸 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또 입력을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되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 명령어예요, 그렇죠? 명령어예요, 프롬프트. 그래서 생성형 AI에 명령을 이렇게 주면 프롬프트를 주면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아웃풋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나리자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나리자 사진을 저렇게 움직이는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사진 한 장만 주면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의 어떤 힘이죠. 그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만든 이런 툴은 이제 뭔가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왼쪽에 있는 이러한 것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색깔들을 가진 거는 뭐 바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색깔 얘기하는 건 여기는 하늘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마우스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얘를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또 한 가지가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 레졸루션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예전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짜 나왔었던 영화 중에 SF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CCTV에 이렇게 얼굴들 확대하고 그러면은 점점 얼굴이 되게 뚜렷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해상도 이미지예요. 근데 저해상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저렇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선명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달리2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이제 만든 달리2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의 예제도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거에 따른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달리2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재밌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페인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아웃페인팅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진이 있는 이 주변을 채우는 걸 아웃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65년경에 나온 이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원래 작품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를 AI를 이용을 해서 아웃페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가가 그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AI로 이제 가장 이 이미지와 유사한, 즉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는 이러한 어떤 기술이 아웃페인팅이라는 기술인데 사실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주변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주변부를 저런 식으로 AI를 가지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릴 법한 그런 것들을 여러 장 만든 다음에 그 여러 장 만든 것 중에 이제 사람이 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되게 그럴싸하죠, 그렇죠? 되게 그럴싸한 이미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의 이외의 부분들이 이 여기 있는 이 모델의 어떤 귀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옷의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여기는 약간 부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부엌일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상상을 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부엌에 있는 어떤 찻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AI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 이거는 저희가 냈었던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내시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시경 이미지가 있으면 이 내시경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병변을 검출을 하거나 암을 검출을 하거나 암을 인식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AI를 학습을 시키려면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AI를 가지고 만약에 암을 검출하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암 환자를 100만 명을 만들어야 돼요. 암 환자를 1000만 명을 만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이렇게 정상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용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용종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그래서 뭔가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AI를 위해서 AI가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챗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챗GPT라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초거대 모델이에요. 초거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렇죠? 랭귀지라는 건 언어죠. 그렇죠? 언어. 그래서 이런 LLM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 AI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저런 식으로 답을 해줘요. AI는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약한 AI도 있고 뭐 강한 AI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백과사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심지어는 대화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챗GPT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 뭐 CSV를 읽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을 만들어 줘라고 하니까 다행히도 이거는 못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의료 이미지나 의료에서 이제 AI를 접목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챗GPT가 못하더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이런 디퓨전 모델이나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 볼게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주어져 있고 잠깐만요. 네. 아 이거구나. 네. 일단 프롬프트를 먼저 볼게요. 네온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활기 넘치는 간판들이 있는 도쿄 거리를 스마트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자켓, 긴 빨간 드레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준 겁니다. 설명하게 주고 얘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단순히 이미지만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비디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이거는 실제로 오픈 AI의 소라라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눈이 내린 아름다운 도쿄 시가지는 활기로 가득 넘칩니다. 카메라는 분주한 시가지를 따라가며 눈알 뭐 이렇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떨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와 이렇게 생성된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눈꽃과 함께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멈췄네요. 잠시만요. 이 동영상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들지 말고 처음부터 보죠.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음악은 생성해낸 게 아니에요. 음악은 생성해낸 게 아니고 비디오만 생성을 해낸 겁니다. 비디오만 생성을 해냈지만 그냥 한번 음악이랑 잘 어울리니까 한번 봅시다. 도쿄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AI가.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연구들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혁신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요즘에는 영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 AI를 통해서 영화까지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3일 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3일 전에 올라온 뉴스를 한번 보시죠.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AI를 기관이 활용을 하나의 해가지고 전환점이 될 실제로 거라는 로봇에 전망을 활용이 홍영재 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AI는 엄청나게 오픈AI의 잘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챗GPT를 합격했음을 가지고 알린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도 AI 그러니까 챗GPT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챗GPT를 기반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엠넷에서 예전에 2020년도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를 따서 새로운 요즘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에 이렇게 실제로 그분들이 부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거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라는 그룹의 터틀맨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이제 뭔가 그 터틀맨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다시 생성을 해내가지고 음악에다가 이렇게 음악으로 생성을 해낸 이런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분이 이거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컨텐츠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이렇게 생성형 AI를 접목을 해서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지만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겐이라는 기술과 GPT라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로 겐이라는 기술은 이렇게 모델 AI가 두 개가 있으면 이 AI 두 개가 경쟁을 하면서 학습이 되는 방식을 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라는 애는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내요. 판별자라는 애는 실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분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럼 이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판별자는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최대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성 모델이 겐이라는 기술인데 되게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챗GPT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GP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GPT라는 기술은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라는 뜻을 가집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앞에 거를 입력으로 주고 뒷부분을 출력으로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I를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레이블을 줘야 돼요. 지도 학습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그냥 앞에 부분이 질문, 뒤에 부분이 정답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GPT라는 애는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문서들을 전부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잘 알죠. 그렇죠? 우리보다 잘 알고 우리보다 잘하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성형 GPT 기술을 써서 이렇게 타이틀이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이거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을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이거 한번 이거의 오류를 좀 발견을 해보실래요? 이 오류가 뭐가 있을까요? 남북 전쟁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그렇죠?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은 188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남북 전쟁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미국 육군 대령으로 시작하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허언증이 있죠, 그렇죠? 허언증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 AI 생성형 AI는 약간 환각 문제가 있습니다. 환각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합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사실 인터넷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는 합성 데이터인지 진짜 데이터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상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짜 뉴스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앞으로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행성형 모델이 이런 이 사람의 얼굴을 여기에 이렇게 입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자세를 갖고 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나온 데이터 과연 누구한테 소유권을 부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가장 마지막 결론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성형 AI의 미래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생성형 AI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흥미로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되게 긍정적인 게,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이 SM에서 가상인간 나이비스, 이게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랑 같은 세계관 속에 있는 캐릭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저게 얼마인지 해석할 수도 없어요. 1000억 달러래요, 그렇죠? 1000억. 그래서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 이 마지막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챗GPT한테 이번 행사의 제목인 AI 뇌 그리고 별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괜찮은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성형 AI에 대해 멋진 강연을 해주신 정희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연 주제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리 머릿속에 별 모양처럼 예쁘게 생긴 별세포라고 불리는 특이한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교세포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뇌에는 평범한 사람보다 이 별세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의 우주와 별세포는 어떻게 경쟁심을 조절하는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노경철 박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노경철 박사님은 뇌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다한상을 2023년에 수상하셨습니다. 노경철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뇌 연구를 하고 있는 노경철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버벅거려도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내 머릿속의 우주와 별, 그래서 별세포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별세포가 이제 어떻게 경쟁심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위주에 그냥 편안하게 뭐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생쥐 두 마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몸이 하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를 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지는 거고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애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사진 나왔는데 이제 1955년에 이제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의 사진인데 장례식이니까 좀 이제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자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조금 좋은 표정, 기분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슬퍼하는 걸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과학자의 뇌를 이제 적출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열심히 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기 전에 이제 빨리 적출해서 살리고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수백 개의 절편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고 어느 영역인지 기록을 남기고 이제 전 세계 과학자한테 이제 돌려줍니다. 이제 분석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 과학자가 누구일까요? 예, 다 아시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사람은 이제 토마스 하비라는 사람이고 병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죽기 전에 미리 사전 동의를 받아놓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제 지금도 보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라고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퍼라이어타 콜텍스라고 이제 두정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포인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 이제 밑에 뇌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시면은 위쪽 뇌하고 아래쪽 뇌에 좀 차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는 좌반구와 이제 우반구를 연결하는 그 신경 다발들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굉장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시공 감각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경 세포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사실 그만큼의 교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이제 별 모양을 하고 있는 별세포라고 하죠. 그 별세포와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비율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별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천재의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천재성을 담당할까도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별세포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라몬 이카할이라는 해부학자였죠. 그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세포 하나 하나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제 뭐 더군다나 AI에 기반된 이제 촬영 기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현미경으로 보면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세포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뭐 여설세포, 여러 세포, 뭐 그러다 이제 가운데 별세포까지 이제 그리게 돼요. 이게 바로 별세포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기법으로 이 별세포를 이제 형광으로 염색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바로 이제 세포 핵이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별 모양처럼 이제 쭉 뻗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상교세포, 영어로는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지만 별세포라는 이제 아직은 비공식 명칭이지만 별세포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별세포와 더불어서 좀 이제 큼직큼직한 동그라미들이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별세포는 이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맞물려서 뭔가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먼저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신경세포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세포와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별세포, 교세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역사인데 사실은 둘 다 1500년대에 이제 뭔가 밝혀졌어요. 이런 종류의 세포가 있다, 이런 모양의 세포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요 1791년에 이제 저 바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것이 그 세포의 활동성을 이제 기록을 하는 방법인데 밑에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 보였는 건 1950년대이죠. 그러니까 교세포는 바로 위에 신경세포보다 대략 한 150년 정도의 연구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신경교세포, 이 별세포가 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냐? 이제 신경과학 기술의 발달이 세포를 굉장히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사실 더욱 고등한 뇌일수록 이제 뇌에는 신경세포보다는 별세포의 밀도가 훨씬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별세포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바로 위키피디아에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경세포가 활성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뇌에는 굉장히 이제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혈관벽을 이제 튼튼하게 지탱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로 이 별세포가 단독적으로 이제 동물의 행동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거나 또는 이제 살이 찌는거나 아니면 새끼를 돌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 중에서 저는 우월적인 행동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미넌스 비헤이비어라고 하고 아직 이 도미넌스 비헤이비어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우월적 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한 말은 바로 삶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우월성의 추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아마 내가 여기서 뭔가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침팬지, 사자, 말과 같은 모든 포유류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이런 우월적인 행동이 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위계가 형성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지만 가끔 형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서열이 있는데 이제 높을수록 뭔가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가 있고 낮을수록 뭔가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동물에서 관찰이 되고 아마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부터 이런 서열을 본능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형제가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왠지 이제 형 누나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본능적인 행동을 우리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능적인 행동은 바로 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튜브 테스트라고 하는 생쥐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투명한 이제 원통형 기둥인데 여기 양옆에 이제 쥐를 넣어주면 쥐가 서로 밀치고 싸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기는 쥐가 서열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4마리를 넣으면 서열이 형성된 쥐는 바로 이렇게 서열이 누가 1등일까요? 맨 왼쪽에 있는 쥐가 이제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열을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은 바로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사고나 이성적인 행동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별세포가 바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뇌에서 이제 세포는 활동성을 우리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세포 활동성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사실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G캠프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형광 단백질이고 얘를 우리가 원하는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주면 이 세포는 활동을 할 때
이제 칼슘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반짝한 거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활동성을 우리가 직접 그 형광으로 가져와서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교세포에다가 별세포에다가 바로 그 단백질을 형광 단백질을 발현을 시켜준 거고 뇌에 조그맣게 이제 구멍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별세포의 활동성을 이제 뭔가 생쥐가 경쟁 행동을 할 때에 관찰을 해본 것입니다. 보시면은 랭크 4가 이제 굉장히 서열이 낮은 생쥐이고 랭크 1이 서열이 높은 생쥐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경쟁력이 높은 생쥐일수록 뭐 서열이 높은 생쥐일수록 이런 별세포의 활동성이 굉장히 그 눈에 띄게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서열이 낮은 생쥐의 별세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얘는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증가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4등과 3등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를 먼저 보실게요. 네, 자연스럽게 4등이 지는데 4등 생쥐에다가 이번에 별세포 활동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봤습니다. 밀리는데 이제 안 밀리죠. 쉽게 안 집니다. 네, 이제 4등이 3등을 이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얘네들이 이기는 방식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기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싸움에서 생쥐가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밀어내거나 상대방 밀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밀 때 내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별세포는 미는 게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버티는 게 더 강해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힘을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스 게이지라고 하는데 쥐가 이렇게 탁탁탁 밀 때 최종적으로 이제 측정되는 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밀죠. 열심히 미는데 당연히 안 밀리니까 이제 결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접근하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깜짝 놀라죠. 살짝 밀다가 이제 결국에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별세포가 활성화된 생쥐입니다.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버팁니다. 그렇지만 얘는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밀려나죠. 그래서 생쥐는 별세포가 활성화된 생쥐는 버팁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뭐냐면 1등, 3등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등이 이기죠. 근데 3등 생쥐에 이번에는 신경세포를 좀 활성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쥐는 버티는 게 아니라 미는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쟁행동에서 신경세포와 이제 별세포의 차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격적으로 이기는 사람과 정말 끝까지 참는 사람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오른쪽이 신경세포 막 미는 애고요. 왼쪽이 버티는 쥐입니다. 여기서 좀 아쉽나요? 버텼으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다음 동영상을 보시죠. 이번에는 왼쪽이 신경세포입니다. 오른쪽이 별세포고요.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끝까지 밀어도 밀리지 않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하던 사람 포기하고 쥐는 포기하고 이제 슬금슬금 좀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죠. 싸움이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아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전전두엽, 그냥 사실 뇌에는 뭐 어떤 영역에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 이제 신경세포도 있고 별세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뇌 지역에서 경제 행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라도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세포가 더 이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내 경쟁에 대한 태도가 행위 양상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세포는 이제 막 공격적으로 미는 것이고 별세포가 더 두드러지면 조금 더 이제 참는 거죠. 버티는 거죠. 뭔가 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교훈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뭔가 참을성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이제 뭔가 그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연구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제 발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서열과 이제 삶 또는 이제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리는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뒷받침이 돼요. 또는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서열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후천적인 것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고민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본능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2009년에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킬더프가 이제 쓴 건데 2009년의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과연 어떤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이제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내 주변 내가 뭔가 인간관계가 좁고 친구가 많이 없으면 내가 뭔가 이타적인 사람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리더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70%, 80%가 이제 그런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배척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 벌써 한 15년 이상의 연구 결과지만 이 결과는 지금도 이제 유의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여기에서 뇌 주간에서 AI 뇌 그리고 별 이야기에서 제가 별을 담당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별 얘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천체 물리 이런 쪽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그 부분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세포를 연구하게 된 뇌과학자가 돼서 이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다 너무 유명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 이제 우주고 왼쪽 그림이 이제 세포 그림이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강연해주신 노경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강연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뇌가 어떻게 공감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여기 한국뇌연구원에서 뇌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태관 첨단뇌연구장비센터 센터장님께서 뇌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뇌, 이야기하는 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이태관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뇌연구원에 지금 앞서 두 분께서는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저는 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첨단 뇌연구 장비라고 앞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연구에 사용되는 이런 연구 장비들을 이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센터이기는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좀 되게 인문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되게 좀 구체적인 뭐 이런 과학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그 경북대 교수님이 AI 설명해 주셨듯이 저도 한번 AI로 제 그 강의 제목을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뭐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 커다란 뇌 모양의 이제 공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이야기의 상상의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어쨌든 그럴싸하게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야기를 좋아해서 사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왜 좋아할까 이거를요?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만한 이제 그 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인데요. 뭐 해리포터라든가 어벤져스 시리즈, 뭐 오징어 게임. 여기에 뭐 물론 재밌으니까 보죠. 근데 왜 재밌느냐를 따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느냐.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데는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야기를 듣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래도 내 얘기 같지가 않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전기공학을 하고, 제가 박사할 때 석사 박사는 다 심리학에서 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단어들이 저하고는 좀 더 친숙하기는 한데, 그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뭐 그냥 하나인데 사실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엠퍼시라는 게 있고요, 심퍼시라고 있는데, 뭐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더 차이를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는 아 그래 너 슬프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퍼시라고 하고, 엠퍼시라는 거는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같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엠퍼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생각하는 공감에 가까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재밌게 봤던 책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프랑스 드발이라는 에모리 대학교의 그 영장류 센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영장 뭐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들에서도 보면 이런 공감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공감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우리 그 포유류에서 많이 나타나죠. 포유류 같은 경우는 단어에서 뜻도 말하지만 젖먹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근데 뭐 물론 포유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닭이라든가 오리만 해도 새끼들이 어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공감은 뭐냐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이 가장 근본적인 공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애착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은 당연히 남성보다 여성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공감에 관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여자분들이 더 공감 능력이 우수해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뭐 이런 동물 연구에서도 보면 뭐 쥐에서도 쥐 새끼쥐가 어미쥐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소리를 되게 크게 내서 우는데, 사람은 들을 수는 없지만요, 되게 한 뭐 50kHz 정도 굉장히 고음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 어미쥐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게 또 뇌에 이제 그 변연계 뭐 어미그달라라는 이제 그런 곳에서 반응이 나타나 봅니다. 근데 이런 공감 능력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혼자서 사냥하면서 사는 동물보다는 저희 사람 뭐 영장류 이제 뭐
이런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행동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모방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따라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기들이 보면 부모를 많이 따라하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또한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춤을 춘다 그랬을 때 정서적으로 뭔가 더 같이 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야구를 본다. 그러면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같이 뭐 파도 타기 응원을 하면 그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더 공감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공감 능력은 좀 더 나아가면 측은지심 또는 동정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쥐실험에서도 보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발바닥에 전기 쇼크를 받아서 이제 아프다는 것에 이제 그 한쪽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는 쥐에서도 어떤 고통을 느끼는 쥐를 바라보는 쥐도 이제 고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로보다는 쥐 실험에서 보면 쥐가 다른 쥐가 고통을 느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람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걸 실제로 보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게 떠오를 때 더 신체적으로 연결이 될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정심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 쥐 실험에도 쥐도 이런 동정심을 해서 남을 도와주려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어떤 쥐를 이렇게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이제 약간 힘들게 했을 때 다른 옆에 있는 쥐가 그 쥐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냥 전혀 낯선 쥐에서는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와 같이 살던 쥐하고 이런 자주 보던 쥐에서는 더 자주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심리학에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현상인데요. 마음 이론이라고 하고 한자로 보면 뭐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이제 좀 더 공감에서 더 중요한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 가지고 많이 검사를 하는 건데 셀리 테스트라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여자 이름이 셀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앤이란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단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바구니가 있고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셀리라는 아이가 그 가지고 놀던 구슬을 바구니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앤이라는 아이가 그 구슬을 꺼내서 이제 다른 상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셀리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셀리는 가방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상자를 찾아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 그래 셀리는 당연히 공을 가방에 넣었으니까 가방을 찾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 얘기는 우리가 셀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셀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바뀌었지만 셀리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넣었던 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그 셀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유아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본 거대로 그대로 셀리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리는 상자를 찾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지능이 있어야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교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공감 모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고통을 보고 아픔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되어서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또 이제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작용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사랑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실험해 보면은 이 옥시토신을 이제 이렇게 코 있는 쪽에 뿌려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 그러고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뭐 협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감 관련해서 또 예전에 발견된 건데 이거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요. 90년대 원숭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에서 보통 뇌에다 전극을 심어서 뇌 활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어떤 원숭이가 자기 팔로 물체를 잡고 있을 때 여기 이제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다른 원숭이가 이제 물체를 잡는데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나중에 이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행동 말고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뭔가 공감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세포가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하고 하니까 또 재밌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이제 동물들한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그 거울 안에 있는 상이 자기라고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하는 동물들이 있고 인식을 못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원숭이 얼굴에 이제 빨간 점이나 뭔가를 붙여놔요. 평소에 없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거울을 보고 이게 거울에 있는 원숭이가 나라는 걸 알면 내 얼굴에 이상한 게 묻었네 하고 이제 그거 부위를 막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통과하는 동물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장류가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돌고래 정도 통과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사람은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또 신기한 뉴런을 찾았어요. 폰 에코노모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을 뇌에서 찾았는데 요게 이제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사회 행동 이런 거에 중요한 뉴런이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거울 실험을 통과하는 동물들한테서 이런 뉴런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뇌의 여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의 뇌를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빨간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공감에 반응하는 뉴런들 뇌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부분은 이제 남을 위로해주는 그런 좀 더 고차적인 공감 능력에 반응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 부분이 아까 마음 이론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예측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뇌의 이제 핵심 부분들이 굉장히 그 원초적인 뇌라고 한다면 뇌의 이제 바깥 부분이 되게 고등한 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감도 발달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좋아하나 하면 이렇게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뇌에서 발달을 하면서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의 진화 방향을 보면은 이제 사회화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룬 거잖아요. 옛날 원신들만 해도 뭐 소수의 뭐 몇십 명 단위의 정도의 부족에서 사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의 인구가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원신들은 그냥 뭔가 다툼이 생기면 싸우잖아요. 싸우고 죽이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현대인에서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제 외교라고 볼 수 있죠.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 양보나 뭐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회 지능이 발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늑대와 개의 차이를 보면 개도 원래 늑대였잖아요. 근데 늑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싸우고 사냥하면서 생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개는 이제 주인과 사람과의 이제 친근하게 되면서 동반자로 진화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 중에도 윌리엄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굉장히 다른 사람을 신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약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재밌는 게 이 개들도 보니까 그 유전자들의 뭔가 변형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더 늑대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이나 이런 다른 어쨌든 사회에서 더
적응을 잘하는 그런 동물들이 점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키우면서 개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화를 이루면 결국에 이게 가축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뇌 영역들이 뇌가 더 작아진다는 이제 그런 증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도 그러니까 늑대와 개를 비교하면 개 뇌가 더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보다 더 자연에서 대처를 덜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게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요리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뭐 쌀 농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특별하게 잘하게 되지만 그만큼 또 제너럴한 능력들이 줄어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중형인이 감정을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술,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가 재밌는 제대로 된 이야기냐를 따져보면 인과관계가 잘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뇌가 재밌는 게 뭔가 규칙이 없는데도 규칙을 있다고 자꾸 만들어내려는 굉장한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면 되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좋은 이야기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는 시각화를 굉장히 잘해주니까 이야기가 쉽지만 사실 책을 보고 재미를 느끼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작가가 그걸 100% 우리의 뇌 속으로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자가 그 소설에 빠져들어야 그 가엇에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나 얘기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뇌 활동이 동기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러 뉴런들이 활동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또한 그 화학 물질로는 도파민들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이제 뭐 마약과 같이 즐거움, 쾌락에 관련된 이제 그 물질인데 이게 새로운 것, 신기한 현상 또는 놀라운 현상을 나타났을 때 뇌에서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재밌는 신기한 얘기를 들으셨으면 뇌에서 많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뭐 감정에 대한 얘기, 뭔가 감동이 있는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이제 몸에서 아마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그런 또 공감 능력이 생기겠죠 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저희 뇌과학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영웅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같은 데도 보면 영웅들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여러 가지 영웅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얘기에 이제 보편적인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처음에 얘기한 분이 이제 조셉 캠벨이라는 그 미국의 신화학자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이제 구조가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주인공이 뭔가 미션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미션을 처음에는 약간 받기 싫어요. 거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미션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해리포터에서는 킹스 크로스 역에서 뭔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지만 그 마법을 하는 애들만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해리포터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더 험난한 모험에 빠져들고 그 모험을 해결하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뭔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영웅 이야기, 성장 이야기가 다 이런 구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뭐 길게 쓰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이제 뭐 도박 중독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오징어 게임에 초대를 받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게임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다들 막 죽어가고 이러니까 다들 포기하잖아요. 투표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보니까 아, 현실도 다 마찬가지구나. 살기가 좋지 않구나. 이러고 나서부터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시련을 겪고 무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고 또 이야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다 언어를 통해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언어에는 이제 크게 원초적인 언어는 말이죠. 사실 말은 뭐 동물들도 아마 간단한 대화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말은 이제 지금도 저도 말을 하지만 이거는 목소리를 통해서 음파로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말이라는 것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주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또 실제로 뇌 영역이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말을 할 때 관여하는 능력, 그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서 말을 이해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이 목소리, 목의 떨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영역이라든가 여러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이제 브로카 영역이 망가진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 하게 되고요.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지면 말을 하는데 그냥 전혀 무의미한 말들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영역이 아주 특이적으로 망가지면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어도 있지만 사실 글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뭐 다 핸드폰 하시면 요새는 제가 옛날에 전화기 핸드폰을 했을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었으니까 다 말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전화를 하는 분이 드물잖아요. 특히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다 카톡이라든가 다 문자로 주고받게 되죠. 근데 이 문자라는 거는 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진화 얘기를 했지만 진화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인간이 발명한 거죠. 사실 이런 기호나 이런 글자를 쓰는 동물은 저희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문자를 쓰게 되면서 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은 이제 소리인 거고요. 글자는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글자를 독서를 할 때 말을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주 어리지 않으면은 사실 그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냥 구어에 대한 뇌하고 이제 글자에 대한 뇌는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시각 영역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브로카나 베르니케 영역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신경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 글자를 늦게 배운다고 해서 되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조상은 글자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독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배워가면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독서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얘기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 독자가 이제 그걸 상상하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서 과정에서 작용하는 내부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공감이나 이런 부분과 관여하는 내부녀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책 읽기가 곧 마음 읽기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남의 얘기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라는 게 결국에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새로 씁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변 환경도 다르고 나의 살아온 방식도 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기억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기억들이 더 잘 기억에 남는 거고 내가 또 기억하기 싫은 것들은 또 기억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정당화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 이렇게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해주신 이태관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강연을 숨가쁘게 들었는데요. 강연자분들께 궁금하신 점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진 후 3시 30분부터 과학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인 브레인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소지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인 만큼 질서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공간에는 한국내연관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세 분의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직접 박사님들께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브레인 톡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그래도 끝내주신 세 분의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첫 질문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 일단 제가 신호를 드릴 텐데 궁금하신 점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건네드릴 거예요. 네, 일단 먼저 요 학생한테 예. 네, 그 이태관 아까 그 공감하는 뇌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이태관 박사님께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어서거나 앉으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뇌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공감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이제 ACC나 IPL이나 아미그달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아몬드라는 소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 속에서 이제 주인공인 친구가 아미그달라의 크기가 일반인들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뇌 영역이 공감에 관여하는데 이 아미그달라 이 한 부위만의 크기만으로 이제 그 공감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내용이 뭐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자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좀 그 어미그달라 영역이 좀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나 또 이 감각을 굉장히 정상인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또 너무 정보가 그 어미그달라나 이런 데로 많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좀 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가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어미그달라라는 영역이 보시면은 뇌에서도 굉장히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손상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 혹시 이쪽 건물 말고 그 잔해동에 보면 저희가 동상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 그 리나스 게이지란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미그달라는 아니지만 그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그 쇠파이프가 날아가서 전두엽 쪽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 후에는 되게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능력도 되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좀 말년에 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인생이 됐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쨌든 뭐 뇌의 그런 부분의 크기라든가 연결성이 이제 뭔가 그 정서라든가 공감 능력하고는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희철 박사님께 AI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요 앞에
다시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AI가 그 대장 내시경 모델에서 AI가 사진을 몰래는 기본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거를 통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아까 대장 내시경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다 다양하게 사진을 수집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병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 이미지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기본 데이터에 세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셨는데 일단 웬만한 사람들도 알듯이 AI가 그렇게 창의성이 높지 않아가지고 원래 기본 데이터만 수집해서 새로운 이미지만 만드는 게 가능하지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창의성이 결핍돼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그러면은 그 AI로서 이용을 해가지고 의학 계열에서 사용할 때 그 한계나 뭐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기본 데이터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거기 예외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만약에 한계가 드러나서 의료 계열에서 쓰일 때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복구를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생성형 AI의 그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챗GPT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2나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창의적인 그런 AI가 만들어진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그 메가더 장군의 얘기를 했었죠. 이게 되게 허언증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데이터에 근간한 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질문에 이제 의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창의적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는. 왜냐하면 창의적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대장 내시경의 그 예를 들어 대장의 모습이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이게 실제로 사람의 대장이 아니라 이상한 막 동굴같이 이렇게 막 종류석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만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들의 검수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중간에 그 쥐가 막 그 통로에서 경쟁하는 그런 강연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별세포가 어떻게 경쟁심을 좌우하는가. 요 강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분이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저 여학생. 밀기에 특화된 신경세포가 더 활성화된 사람과 버티기에 특화된 별세포가 더 활성화된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할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네,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좀 쉬운 질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기질, 성향, 그다음에 또 사실 오늘 이제 동물에서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동물 아까 쥐같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실 심리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누가 더 이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라고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쟁취하자라는 걸로 답변을 좀 궁하지만 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약간 옆에서 보면은 약간 땀을 살짝 흘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강연을 좀 이제 열어볼게요. 뭐 강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평소에 뇌나 또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뇌연구원이니까 뇌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뇌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우리 한번 했으니까 혹시 또 없으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우리 뇌로 아니면 AI를 한번 바로 갈까요? 또 한번? 예. 저 혹시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거랑 그 똑같은 똑같은 류의 질문이긴 한데 그 별세포와 신경세포를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오히려 사람이 가진 별세포와 신경세포를 향상시키는 물질 같은 게 있나요?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물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사람한테 가져오는 거는 아직은 그 수준이 좀 위험합니다. 좀 더 임상적인 단계를 좀 면밀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병이 A라는 병이 어떤 세포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포를만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를 기다리십시오라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우리 그 AI를 다 써보셨을 텐데 평소에 AI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저 맨 뒤에 계신 학생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경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는 그러니까 학생이 네, 혹시 아니었군요. 교사입니다. 아유, 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이제 AI 전문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학생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수행 평가를 이제 제출할 때 챗GPT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써서 사실은 챗GPT를 통해서 수행평가 결과물을 제출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 수행평가 자료를 제출했는 걸 챗GPT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면 앱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교육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툴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사실 풀기가 좀 어려운 이슈거든요. AI 인공지능 쪽에서 좀 풀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라서 왜냐면은 챗GPT나 이런 기술들은 사람이랑 구분 못하도록 발전이 되지 이게 사람이랑 구분이 가능하면 그건 AI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제 과제를 시키면 그러면 챗GPT가 해온 결과물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가 그냥 하는 교육의 철학은 챗GPT나 이런 것들을 니네들 활용해라. 이제 현재는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되 사실 거기에 입력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롬프트라는 것을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이것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니네들이 이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저는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AI 분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사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미래지 뭐 이거를 저희가 거부를 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번 여기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오셨으니까 한번 재미있는 한번 저희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학생만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과제나 뭐 수행 평가나 이런 데서 내가 뭐 챗이든 여기 선생님이 계실 수 있겠군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선생님들은 눈을 한번 살짝 감아주시고요. 내가 한번 써봤다. 점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써봤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걸 한번 써봤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2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역시 요즘에는 저희도 역시 업무에 많이 씁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어차피 온 미래지 현실이 된 미래지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뇌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말 작은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 기관인데요. 우리 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네, 혹시 질문 안 하신 분이 특히 한번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맨 뒤에. 하면 됩니까? 네. 이제 뇌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몇 %밖에 못 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되게 완전 개발한 것보다는 되게 완전 적은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뇌를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거를 해야 그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미징이라고 MRI 가지고 뇌 연구를 오랫동안 하는데요. 그게 되게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뇌를 다 써요. 우리는 안 쓰는 뇌가 없어요. MRI 찍어보면 모든 뇌가 다 활성화가 태스크마다 다르지만 다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 알려진 상식이고요.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뇌를 더 쓰고 이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뇌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사실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안 좋을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뭔가 학문이라든가 뭐 운동 선수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뇌를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오히려 뇌를 적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운동 같은 거 처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보면 물에 잘 안 뜨니까 막 온몸이 되게 긴장을 하고 되게 피곤해지고 금방. 근데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면 이제 딱 필요한 근육만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는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오히려 뇌가 더 활발하게 여러 부위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네, 물론 뭐 머리를 많이 써야겠죠 평소에도.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거 필요하다. 예, 그런 뇌를 쉴 때 쉬는 것도 확실히 필요해요. 뭐 너무 또 공부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집중하고 이런 것도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뇌를 적게 쓴다. 우리가 뭐 우리는 일반인은 뇌를 뭐 10%만 쓴다 이런 거는 다 아니고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모든 근육을 다 쓰게 태어나지만 사실 뭐 운동을 다양한 그런 자세나 운동을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쓰는 부위들이 생기긴 하겠죠. 물론 뭐 뇌도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고를 한다 그러면 뭔가 그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또 사람이 성향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많이 쓰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처럼 학생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계속 시험을 봐야 되니까 뇌를 좀 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아까 질문은 뭐 뇌 5%를 쓴다, 뭐 죽으면서 10%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은 말이라고 합니다. 뇌는 다 쓰고 다만 그 특정 타임에 특정 부위만 쓰는 거겠죠.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네, 예전에 영상을 보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신체 기관들이 활동을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뇌는 이제 다른 장기나 신체 기관들이 활동을 멈춰도 6분 가량 계속 활동이 이어진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걸 봤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혹시 계속 이제 뇌가 활동을 이어간다면은 어떤 활동을 이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세포이고 단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정말 수천억 개의 세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 번에 이제 활성이 죽는다는 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걸린다, 이제 몇 분까지 뇌가 활성이 돼 있더라라는 거는 사실 뭔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세포 특성에 그냥 기반한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점점 이제 죽어가는 시점에서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좀 부연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죽은 돼지 뇌를 살리는 이제 연구가 하나 좀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돼지는 죽어 있고 그 세포는 죽었는데 거기에 계속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서 또 이제 인공 혈액을 공급을 해주면서 그 죽어 있던 뇌의 세포를 다시 살려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이제 뭔가 자극을 주면 세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그 연구자들이 덧붙인 말이 있는데 이 이상의 연구는 진행할 수가 없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좀 이상하게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럼 의식이라는 영역에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사실 지금은 중단이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어떤 부분의 기능이었느냐, 어떤 뇌 기능이었느냐에 대한 거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것을 함부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좀 생각 또는 장벽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로는 청각이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요. 비슷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마무리해야 되나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까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또 굉장히 이게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뭔가 되게 가장 어려운 지금 되게 강연할 땐 되게 자신감에 넘치셨는데 질문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땀을 약간씩 흘리는. 제가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세 분의 박사님 중에서 특히 제 옆에 계신 노경철 박사님은 아까 사회자분이 설명하셨지만 그 젊은 신진 연구자에게 주는 다한상을 작년에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해서 앞으로 또 가야 될 미래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만큼 많은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노경철 박사님의 미래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군요. 네, 마무리 잘했죠? 네, 그 한 2억 개 질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거가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네.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실험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 외상적으로 인간의 뇌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약물 투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기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보다 아까 대답하시는 박사님이 그런 가능성을 실제로 아까 비디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네, 사실 동물에서는 동물 수준에서는 가능하고요. 이미 많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근데 정말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쉽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이 사실의 양면성은 사실은 있잖아요. AI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정말 세대가 지나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동물에서는 이제 가능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있는 거라서 혹시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저희 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들을 밖에 전시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계셨나요? 아까 많이 보시던데. 거기 연구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이런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뇌의 어떤 부위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드신 것 같긴 해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억력이 상당. 바로 이렇게 맞춰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뉴런이라는 되게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좋은 학술지에 연구를 발표한 건데요. 예, 전전두엽과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뭐 결정한다, 나눈다 이런 연구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은 밤의 한객을 하나 원래 준비했었는데 놓고 와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밤의 한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시간적으로 마지막 딱 하나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가급적 학생 질문을 좀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안 한 학생이 있으면은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그 흔히 치매가 우울증이 발전돼서 치매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동기부여를 통한 치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세포를 치료를 통한 동기부여를 통한 치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조금 이제 단어 키워드들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아직은 차이가 있는데 치매에 대한 치매와 이제 별세포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치매의 원인인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거를 제거를 하는 핵심 세포가 이제 별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국내 연구진에서 최초로 발견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도 역시 박차를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별세포를 대상으로 한 치매 치료 약물은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역시 계속 어려운 질문은 우리 노 박사님 몫으로 자꾸 뭔가 보내시는 듯한 다시 한번 박수를 좀 큰 질문해 주신 네. 아마 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브레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행사가 끝나고 또 조금 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또 이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요거 끝나고 오픈랩이나 그 홍보관 투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팻말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은 그 팻말을 보고 가시면 될 거고요. 아마 좀 이따 사진을 찍으러 나오실 텐데 또 좀 분실물이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상으로 저희 오늘 브레인 쇼가 아니라 브레인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여기 계세요. 의자는 채우고. 네, 브레인 토크까지 뇌과학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행사장 내부가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자.